안녕하세요. 가장 초라했던 시기에 반가운 인연과 재회하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며 느낀 건 인생엔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론 슬프기도 하고 때론 기쁘고 반갑기도 한 사건들이 뭉치고 뭉쳐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하필 가장 힘들 때 소중하고 반가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기쁜 사건을 겪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게 되는 지금 시기에 많은 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제 사연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부족한 글솜씨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진 지방에 살던 제겐 어릴 적 친하게 지내던 1살 어린 옆집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박정국이었던 그 동생은 외아들이었지만 제겐 위로 형이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생은 여자애였고 형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았기에 어릴 적부터 전 정국이와 가장 친하게 어울리며 지냈어요. 우린 학교도 쭉 같은 곳을 다니며 서로 떨어질 줄을 몰랐죠. 그런 정국이에겐 아픈 사정이 있었는데 그건 정국이의 부모님이 격한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정국이네 아버진 소문난 술주정뱅이셨고 술에만 취하면 욕설에 고성에 때론 정국이와 정국이네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셨습니다. 정국인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피해 저희 집으로 자주 도망쳐 오곤 했어요. 때론 아줌마도 함께 말이죠. 아줌마, 저희 아버지 또 술 마셨어요. 저 좀 재워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얼른 들어와. 어릴 때부터 그런 정국의 아줌마를 보며 우리 가족은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지만 정국이네 집의 불행은 반복되기만 했어요. 당시엔 이혼이 쉬운 시대도 아니었기에 아줌만 아저씨를 참고 사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정국이가 혼자 도망을 온 날엔 아줌마가 걱정되어 몇 번 옆집에 말리러 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 성격이 아니었던 아줌마도 주로 물건을 던지며 아저씨와 싸우셨기에 어느 날엔 접시에 머리를 맞은 아버지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셨죠. 또 어느 날엔 제가 직접 아저씨를 막아선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모님이 일이 있어 형과 외출하시고 집엔 저와 여동생밖에 없었는데요.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그날 또 아줌마가 정국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피신을 왔던 거예요. 아마 제가 14살이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날은 유독 소란이 심했는지 아줌만 덜덜 떨며 저와 형 방으로 달려가 정국이를 끌어안고 흐느끼시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이번엔 아저씨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하연아, 얼른 아줌마랑 정국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 평소 아저씨가 두 사람을 쫓아 저희 집에 온 적은 없었기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전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얼른 동생부터 들여보냈어요. 그리곤 술에 취해 비틀대던 아저씨를 밖으로 밀어내며 마구 소리를 질렀죠. 나가세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제가 있는 한 절대 아줌마랑 정국이 못 데려가요. 솔직히 제가 또래보다 성장이 빨라 덩치도 키도 크긴 했지만 그래봤자 14살짜리가 아저씨보다 강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초인적인 힘이 나더라고요. 결국 전 아저씨를 쫓아내는데 성공했고 뒤늦게 집에 들어와 제게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완전히 분노하셨어요. 아버진 그 집에 찾아가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저희 집에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그땐 이판사판이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다행히 그때 이후 아저씨가 또 그런 짓을 벌인 적은 없었어요. 어른이 돼서 네 뒤에 숨기나 하고 정말 미안하다 선호야. 형, 정말 미안해. 방문을 열고 나도 형을 도우려고 했는데 다리가 덜덜 떨려서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 그날 아줌마 정국인 저와 저희 부모님께 정말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두 사람을 이해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날 아주마 정국인 이까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멈추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남다른 시절을 보냈다 보니 저와 정국의 유대감은 정말 컸습니다. 이런 긴박한 일 외에도 우리에겐 참 추억이 많았어요. 우린 TV도 잡지도 늘 붙어서 함께 보고 동네 저수지에서 수영도 종종 하고 놀았죠. 평소 머리가 좋아 공부를 열심히 하던 정국이 옆에 앉아 억지로 저도 공부를 할 때면 엄만 흐뭇한 표정으로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야, 정국아, 뭐야? 얘 어디 갔어? 그중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꼽으라면 제가 16살 때 저수지에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린 둘이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분명 방금 전까지 제 뒤를 따라오고 있던 정국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먼저 나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헤엄쳐 간 건지 두리번거리던 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호우적대고 있던 정국이를 발견하고 기함을 했어요. 다시 보니 정국인 두 손을 마구 휘저으며 힘겹게 절 부르고 있더라고요. 형, 나 다리에 살려줘. 전 망설임 없이 정국이를 구하려 헤엄을 쳤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하긴 했어도 제법 덩치가 저만해진 정국이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전 정국이를 구해내긴 했습니다. 정국인 콜록콜록 물을 토해냈고 저는 그 옆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드러누웠죠. 저도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영영 이 세상과 하직할 뻔했거든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정국인 엉엉 울며 제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형, 괜찮아? 진짜 고마워. 형 아니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 이 형 살아있어.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너랑 나랑 까딱하면 사이좋게 손잡고 항저길 갈 뻔했어. 그래도 살았으니 됐다. 사내 자식이 그만 울어. 나 때문에 형까지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안 울어? 형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은혜 내가 언젠가 꼭 반드시 갚을게. 그래, 나중에 아주 크게 갚아라. 이후에도 한동안 정국인 그 일을 두고두고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이엔 추억이 참 많았어요. 이후 정국인 아저씨가 새 일자리를 구하며 이듬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줌만 저희 부모님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국이도 제 손을 꼭 잡곤 16이나 된 녀석이 엉엉 울며 작별 인사를 했죠. 임마, 너 사내 자식이 왜 맨날 울어? 서울 가도 연락하고 지내면 되지. 너 평생 나랑 안 볼 거야? 그치만 서운하잖아. 형은 내 형제이자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형, 서울 가면 내가 꼭 연락할게. 형은 늘 겁쟁인 날 지켜준 영웅이었어. 형이 우리 어머니랑 날 지켜줬던 거, 그리고 내 목숨 구해준 거, 나 평생 안 잊을 거야. 나도 너 안 잊을 테니까 그만 울고 가. 나중에 꼭 만나자. 그렇게 정국이와 전 헤어지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 저와 정국인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에 한두 번 정국이가 제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그 후론 정국인 왜인지 연락이 없었더군요. 전 아저씨가 불편해 정국인의 집에 전화를 걸지 않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 그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정국이가 이사 간 지 1년 뒤 저희 집도 더 넓은 읍내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엔 휴대폰도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이었고 정국인 삐삐도 없었기에 우린 그렇게 연락이 끊긴 거죠. 너무 아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전 정국이가 어디선가 꼭 잘 사고 있길 바라며 살았어요. 이젠 더 이상 아저씨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아주 말 잘 지키며 살고 있길 말입니다. 얌마, 강선호,
주방에서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일할 거면 당장 주방일 때려치워. 전 나이 26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형은 고향에서 부모님의 농기구 가게를 이어받으며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고, 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그 광역시에 직장을 구해 터를 잡았어요. 저도 고향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외진 지방인지라 그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서울 상경을 결정한 거죠. 전 서울로 올라와 양식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엄격하고 거친 주방 일이 힘들긴 했지만 이게 하다 보니 음식이라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두어 군데 옮겨 다니며 쭉 양식을 배우다 나이 31에 직접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개업바를 찰나의 운으로 남겨두지 않고 잘 잡은 덕인지 가게는 잘 자리를 잡았어요. 게다가 입소문도 많이 나고 예약도 많아져 3년 뒤엔 가게를 확장도 했죠. 그렇게 가게를 확장한 다음에 전 3살 어린 아내와 결혼에도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직장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성격과 인상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그런 아내와 결혼한 후 아들도 둘 낳으며 제 인생은 쭉 황금기를 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님도 아내와 절 참 예뻐하셨는데 특히 장모님은 제게 정말 살가우셨죠. 아이고, 우리 사이 밥도 복스럽게 잘 먹네. 자네가 간장게장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한가득 사왔는데 맛은 어떤가? 장모님은 제가 처가에 가면 항상 제 바로 앞에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셨습니다. 또 다 같이 소파에 둘러앉을 때면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비키라고 하며 절 상석에 앉히려고도 하셨죠. 우리 귀한 사이인 최고로 귀한 대접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가끔은 부담이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장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두 분께 잘하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달리 가까운 인천에 사셨기에 가끔은 양식이 어색한 두 분을 처제와 함께 저희 가게로 초대해 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파스타와 피자를 잔뜩 대접하기도 했죠. 자네 덕분에 나랑 이 양반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네. 강서방, 나 사진 좀 찍어주게.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게. 너무 즐거워하는 두 분을 보니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아내와 처제도 제게 참 고마워했죠. 나중에 장모님이 친구분들과의 모임을 저희 가게 같은 레스토랑에서 하고 싶으시다기에 전 선뜻 무료로 장소와 음식, 술까지 전부 제공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 가게가 왜 이렇게 고급져? 예, 너 정말 사이 한번 잘 뒀다. 너희들도 부러우면 우리 강서방처럼 착하고 능력 있는 사위들이여. 장모님은 그런 절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장모님의 태도는 제가 결혼한 지 8년 뒤, 그러니까 제가 가게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제가 쫄딱 망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려워진 경기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았었는데 거기에 마스크 시국까지 겹치며 제 가게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저는 빚까지 떠안기 전에 가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장모님도 다른 가족들처럼 절 위로해 주시더군요. 괜찮어. 자네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나. 금세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건 좀처럼 쉽지 않더군요. 그 시기에 다시 가게 시작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별다른 경력도 없이 나이가 43이나 됐던 절 받아주겠다는 회사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기에 누굴 자르려고만 하지 직원을 구하는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저 같은 무경력인 사람을 말이죠. 레스토랑이나 식당 주방에 취업하려 해도 자리를 찾기 힘들었고 박봉이라도 일반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은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전 거들떠도 보지 않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막노동 쪽은 힘드니까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해야지. 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 대리운전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입이었기에 사실상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장모님은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자네, 우리 딸한테 가장자리 맡겨놓고 지금 고기 반찬이 입으로 넘어가나? 강서방 자네, 소파가 그리 넓은 것도 아닌데 꼭 꾸역꾸역 앉으려고 해야겠어? 그냥 바닥에 앉아, 바닥에. 평소에 우리 딸한테만 돈벌이 맡겨놓고 집에서 팔자 좋게 쉬기만 하면서 처가에서도 전처럼 왕대접 받고 싶은 거야? 저에 대한 장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저는 제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다던 분이 제 앞에 마른 반찬 놔주는 것도 아까워질 않나. 저는 무조건 상석에 앉으라더니 이젠 바닥으로 내려가 앉으라질 않나. 절 완전히 군식구 취급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장모님은 제게 어떻게든 뭐라도 시키려고 안달이기도 하셨어요. 자네, 돈 줄 테니까 나가서 휴지랑 주방, 세탁세제 좀 사오게. 계란이랑 두부, 그리고 냉동만두도 좀 사와. 저녁에 가족들 마실 술이랑 음료수도. 차 타지 말고 걸어서 동네 마트로 가. 기름값 아까우니까. 강서방, 자넨 과일 먹지 말고 가서 주방 청소 좀 하게. 설거지도 싹 다 해놓고 가스레인지도 반짝반짝 빛이 나게 묵은 기름때 다 제거하고 사이가 돼서 우리한테 용돈도 못 주면서 밥 얻어먹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진짜 친구들이 요즘 사이가겐 잘 되냐고 물어보면 망신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 그렇게 자랑을 해댔는데 이제 와서 사이가 백수로 놀고 먹고 있다고 어떻게 말을 하나? 아유, 분통 터져서 정말. 내가 백수 사이 보려고 딸 자식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킨 게 아닌데. 너무 서럽고 서운했습니다. 처음에야 저도 면목이 없으니 참았지만 나중엔 억울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저도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소파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앉는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서럽게 만드세요? 장모님, 저 허리 디스크 있는 거 뻔히 아는 분이 그 무거운 것들을 차도 없이 사오라고요? 이건 대놓고 저 괴롭히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 집사람 등골 빼먹고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힘들어졌어도 전엔 장모님께 그렇게 잘했었는데 어떻게 과거 생각도 못하고 저를 이렇게 구박만 하세요? 자랑 못하는 사이 사이도 아닌가요? 아무리 전에 잘했다고 해도 지금은 백수지 않는가? 우리 딸을 내가 얼마나 잘나게 키웠는데 사이가 아르바이트 나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그리고 그럼 내가 늙음하게 자식 사위 자랑하는 맛으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아? 전에 자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내 딸 고생시키는 자네가 내가 곱게 보이겠나? 하지만 장모는 그런 제게 싹수까지 더 없어졌다며 절 더 못마땅해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처가에 가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장모님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절 감싸며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그만 좀 해. 어른이 돼서 사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대체 왜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데 왜 먹는 것까지 가지고 사람 서럽게 하냔 말이야? 내가 젊을 적에 혼자 돈 벌어온다고 주부였던 당신을 구박한 적이 있어? 없잖아. 아니, 그거랑 같아요. 난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잖아요. 항서방은 그럼 고생 안 해? 계속 우리 은영이한테 미안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우리 손주들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자기가 더 하려고 한다잖아.
내가 보기엔 예전 당신보다 강서방이 훨씬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사위를 구박해? 내 눈엔 안쓰럽고 기특하기만 하구만. 앞으로 강서방 구박하려면 당신부터 밥은 먹지도 말고 소파에도 앉지도 마. 강서방, 여기 불고기 많이 먹게. 밥도 국도 더 먹고. 엄마, 주방 청소 어제 내가 싹 다 해놨거든? 왜 우리 집 살림을 자꾸 형부한테 시켜? 난 우리 형부 같은 남자가 이상형이야. 세상에 장모가 이렇게 구박하는데도 꾸준히 처가에 와주는 착한 사이가 어딨어. 전에 형부가 잘해준 건 생각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이러지 좀 마. 장인어른과 처제는 제가 보기 싫으면 장모님이 집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며 절 감싸주더라고요. 처제는 제게 한 번씩 커피 사 마시면서 배달일 하라며 기프티콘도 선물로 보내주었고, 장인어른은 힘내라며 따로 절 찾아와 장어나 고기를 사주시기도 했죠. 장모님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면서요.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했던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 아예 친정 안 올 거야? 이 사람이 착해서 여기 와주는 거지. 다른 사위 같았으면 진즉 처가에 발길 끊었어. 내 남편은 내가 지켜줄 거야. 배달 아르바이트가 뭐가 어때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 남편이 난 오히려 자랑스러워. 근데 엄마가 왜 내 남편을 창피해? 나 하나도 안 고생스럽거든? 이 사람 가족 고생 안 시키겠다고 빚지면서 가게 지킬 수도 있었던 거 포기하고 자식 같은 가게 닫은 사람이야. 그리고 좀 쉬라는데도 쉬지도 않고 계속 나가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대체 내가 무슨 고생을 한다는 거야? 엄만 그냥 엄마 자랑거리가 못 되는 이 사람이 못마땅한 거잖아. 아내는 장인어른과 처제와 함께 장모님에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화를 냈습니다. 또한 아내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하며 나중엔 이런 말도 해줬어요. 여보, 지금은 잠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지. 당신은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마. 우리 엄마 때문에 항상 너무 미안해. 여보, 만약에 세상이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당신이 계속 취업이 안 되잖아? 그럼 난 당신이 주부로 사는 것도 완전 찬성이야. 돈이야 내가 부족하지 않게 버니까 당신의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보면 되잖아. 꼭 뭐 남자만 돈 벌라는 법 있나?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게다가 아내는 늘 아내에게 미안해하던 저희 가족 앞에서 제 기도 살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미안하다 에미야. 너한테 가장 역할을 맡기고 나랑 이 양반도 너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재수씨, 혹시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당연히 제가 도울 테니까요. 항상 죄송해요. 아휴, 다들 왜 자꾸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전 남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솔직히 저요, 마음 같아선 애들 아빠가 계속 집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손이 워낙 야무진 사람이라 집안일도 엄청 깔끔하게 해주고 요리 실력이야 다들 말 안 해도 아시죠? 애들도 아빠가 전보다 집에 자주 있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이 사람 능력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까 제가 세상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아내에게 제가 어떻게 안 미안해하고 안 고마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천사 같은 아내에게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 아내와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려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하며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길어지기만 했죠. 그렇게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당시 30대 후반이던 처젠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처제는 그냥 아주 성숙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웃었죠. 제가 전에 형부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그때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제 남자친구도 형부 못지않게 선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형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처제의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전 형부로서 누굴 데려다 놔도 처제가 아까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제는 직장도 좋고 인품이야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체 어떤 사람이 처제를 데려갈까 너무 궁금해 전 예비동서가 처가에 인사 올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동서가 인사 오기로 한 날의 전날 장모님이 제게 전화해 또 제 속을 긁으시더군요. 자네 그 사이에 혹시 취업했나? 역시나 아직 놀고 있지? 네, 장모님. 그럼 그렇지. 자네 내일 우리 예비사 인사 오는 날인 건 기억하나? 네, 근데 일찍은 못 가고 조금 빠듯하게 도착할 것 같아요. 집사람이 내일 토요일인데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출근을 해야 한다네요. 팀장이라 워낙 바쁘잖아요. 회사 앞으로 제가 데리러 갔다가 집사람 일 끝나면 얼른 갈게요. 자넨 할 일도 없는데 왜 늦게 온다는 거야? 자네, 내일 와서 우리 예비사위 맞이할 잔치상 준비 좀 하게. 네? 제가요? 그럼 일하는 우리 큰딸이 할까? 나이 든 나랑 자네 장인이 힘들게 허리 굽혀서 다 준비할까? 백수면서 그런 것도 못해? 우리 은주가 평소에 형부인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그런 은주가 신랑감을 데려온다는데 할 일도 없는 자네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우리 예비사위 직업이 무려 판사래, 판사. 자네 같은 백수랑 급이 다른 사람이니까 아주 극진히 모시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전화해 저를 비난하듯 말하며 다음날 예비 동서를 위한 잔치상을 차리러 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게 와서 음식 좀 도우라고 하셨으면 제가 기분이 왜 나빴겠습니까? 들어보니 예비 동선 무려 판사라는 대단한 직업을 가졌다던데 그거야 멋진 일이지만 왜 제가 그 사람을 극진히 모시기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장모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네, 내일 보면 우리 예비사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말게. 자네 뭔가 사람 기분 안 좋게 하는 인상이야. 자네 얼굴 보고 우리 예비사이가 기분 나빠져서 파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책임질 텐가? 그러니까 우리 예비사이 앞에서 눈 깔고 있어. 알았어? 아니, 장모님, 제가 뭐 죄를 졌나요?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다고 하셔도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귀한 우리 딸 데려가서 힘든 가장 만들어 놓은 게 죄지. 그럼 뭐야? 마음 같아서 확벌 좀 내려달라고 우리 예비사위한테 부탁하고 싶구만. 아무튼 내 말 명심하게. 내일 아침 되자마자 우리 집으로 오게. 장모님은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또 끊어버리셨어요.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음식이야 할 수 있었죠. 장모님 말씀대로 전 다음날 할 일이 없었고 꼭 음식을 여자가 하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아내와 처제를 생각하면 그까짓 음식이야 몇 번이고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깔아뭉개도 너무 깔아뭉개는 장모님의 말에 너무 서운하고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나갈 땐 우리 사위 하며 그렇게 잘해주더니 사람 태도가 변해도 어쩜 이렇게 심하게 변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전 결국 처제를 위해 다음날 음식을 하러 처가에 갔습니다. 전날 아내는 장모님에게 전화해 화를 냈지만 장모님은 태도를 고수하셨어요. 저 또한 괜찮으니 음식을 하러 간다고 말했고요. 장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끼던 처제를 위한 선이었죠. 미안해 여보, 애들이랑 당신만 먼저 보내서. 아내는 출근을 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다시 말했지만 전 괜찮다고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모님이 문자로 보내온 음식 목록에 맞춰 아침부터 장을 봐서 처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며 노는 동안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자네 양팔 그렇게밖에 못 가나? 빨리빨리 해. 이러다 약속 시간 다 되겠어. 왜 이렇게 굶떠?
그러니까 오라는 데가 없지. 장모님, 안 도와주실 거면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산만해요. 저 그냥 음식이고 뭐고 다 두고 가버릴까요? 뭐야? 아이, 그게 지금 장모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까? 왜 자꾸 나와서 거슬리게 굴어? 장모님은 절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옆에서 잔소리만 자꾸 하시더군요. 예민해진 제가 말대꾸라니 장모님은 성을 내며 장인어른께도 짜증을 내셨어요. 그날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계속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장인어른은 그런 장모님에게 인상을 쓰며 쓴소리를 하셨죠. 아, 조용히 좀 해. 당신 때문에 될 음식도 안 되겠어. 어디 새 사위 앞에서 타고 맛없는 음식만 내놓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해봐.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갈수록 못나죠? 아이, 저리 좀 가, 걸리적대. 그런 장인어른 덕에 전 한결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과 둘이 어찌저찌 음식을 다 차리자 아내도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도착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가 예비동설 데리고 처가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어서 와 우리 작은 사위. 그래, 차는 안 막혔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차 별로 안 막혀서 편하게 운전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 사위 예의도 참 바르지. 역시 판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식구들은 모두 예비 동서를 환영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과하게 호들갑을 떨며 예비 동서를 맞아주시더군요. 그런 장모님과 별개로 예비 동서를 환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에 저도 거실로 들어선 예비 동서에게 우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잠시 일시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비 동서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거든요. 상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우린 서로의 얼굴을 뜯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예비 동서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온 순간 저도 예비 동서의 정체가 떠올라 탄식을 했습니다. 선호형? 선호형 맞지? 나 정국이야. 형네 옆집에 살던 정국이. 그래, 너 정국이 맞지? 박정구. 와, 우리 처제랑 결혼한다던 판사가 정국이 너였어? 형이야말로 내 손이 동서될 사람이 형이었다고?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형, 정말 보고 싶었어. 예비 동서는 바로 무려 28년 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제 동생 정국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정국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정국인 저보다 더 반가운 마음에 북받치기까지 했는지 저를 와라 끌어안곤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보며 가족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했어요. 뭐야 여보? 우리 예비 제부랑 아는 사이야? 우리 되게 각별한 사이였어. 야, 정국아, 그만 울어. 넌 40 중반이나 된 애가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많아? 반가워서 그러지, 반가워서. 내가 그동안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전 여전히 울보였던 정국이의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그렇게 정국이를 겨우 진정시킨 뒤 우린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저와 정국이, 그러니까 동서를 비교하며 절 무시했던 장모님은 슬쩍 눈치를 보며 동서에게 물었죠. 대체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어릴 적에 제가 형네 옆집에 살았었어요. 선호 형은요, 어린 시절 저에게 완전 영웅이었어요. 한 번은 제 목숨까지 구해준 적도 있었다니까요. 저랑 엄마랑 그 시절에 형이랑 형네 부모님께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선호 형은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에요. 서로 못 보고 산 그 세월에도 내내요. 저보다 먼저 제 회의 감동에 가득 차 있던 동선,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저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으면서요.
그런 동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이 엄청난 인연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장모님만이 조금 떨떠름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동서 이야기가 끝난 뒤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근데 넌 왜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야? 나중에 전화 걸어보니까 아예 없는 번호라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 서울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부모님 결국 이혼하셨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던 날 데리고 급하게 그 집을 나오셨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도 거기서 이사 가셨다더라. 그래서 아마 번호가 없어진 것 같아. 그 뒤론 아버지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뭐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아마 어디선가 아직 잘 지내고 계시겠지. 아버지에 대해선 솔직히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 너무 괴로운 기억밖에 없었으니까. 그제야 전 동서와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동선 아줌마를 따라 이사가며 저희 집 번호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우린 서로 주로 집 문을 두드리며 만났지 옆집이라 전화할 일이 많이 없었기에 동서는 저희 집 번호를 외우지 못했던 거죠. 설상가상 그 뒤 동서의 어머니는 잘 살아보려다가 사기까지 당하며 두 사람은 돈이 없어 사글세빵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네요. 그래도 동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부만이 자신과 아줌마를 살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머리가 워낙 좋았던 동선, 결국 장학금까지 받고 법대에 진학했다고 했죠. 다행히 사기꾼을 붙잡고 돈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 딱 동서가 대학에 갔던 시기부터 다시 집안 사정도 나아지기 시작했다는군요. 그래서 그제야 난 형을 다시 보려고 형네 집을 찾아갔었어. 근데 이미 형은 이사간 뒤였더라고. 그제야 동선 우리가 살던 동네로 찾아와 봤지만 저희 집은 이미 한참 전에 이사간 뒤였던 거예요. 심지어 그때 전 다른 지방에서 전문대를 다니고 있을 때라 더더욱 엇갈렸던 거죠. 그렇게 절 찾지 못했지만 동선 힘들 때마다 늘 자기를 북돋아 주던 절 많이 떠올리며 살았다더군요. 형, 난 아직도 형이 저수지에서 내 목숨 구해준 거 안 잊었어. 아니, 난 무서워서 대들 생각도 못했던 아버지에게 당당히 맞서면서 나랑 우리 어머니를 구해줬던 형의 모습들 모두를 단 한 번도 잊고 산 적 없어. 날 많이 가요해 주셨던 형네 부모님도 말이야. 그런 형이 내 가족이 될 인연이었다니 우린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어머님, 아버님, 저희 형 정말 좋은 사이죠? 아닐 리가 없죠. 형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럼 강서방 정말 좋은 사위지. 역시 우리 강서방이야. 어릴 때부터 참 떡잎이 근사했구먼. 형부, 제 남편 될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다니 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 사실 연애할 때부터 은인이었다는 형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말한 적은 없어서 그게 형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정말 별 희한한 인연이 다 있네, 그래. 저를 실컷 차별하던 장모님을 제외한 모두가 우리의 재회를 진심으로 신기해하고 축하해 주더군요. 우린 재회 감회에 젖은 채 그날 식사 자리도 정말 훈훈하게 시작했어요. 우와,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손맛이 정말 장난이 아니신데요? 청국군, 거기 음식들 대부분 다 자네 손이 동서될 우리 강서방이 한 걸세. 뭐 나도 돕긴 했지만 솜씨는 다 강서방 거야. 정말요? 형, 이걸 다 형이 했다고? 강서방이 요즘 백수라 할 일이 없다기에 내가 불러서 음식 좀 같이 하자고 부탁했네. 안 그래, 강서방? 아이, 솔직히 강서방이 전엔 어땠을지 몰라도 요샌 좀 초라한 백수가 됐거든. 내가 고생하는 우리 딸만 보면 속이 터져서 그렇게라도 일을 좀 시키고 있네. 그러니까 자네도 앞으로 괜히 전에 알던 형이라고 기죽고 그러지 말고 자네가 손아랠 사람이어도 편하게 시킬 건 시키고 그래.
뭐 어릴 때 한 동네 살면 다 형 동생하고 친구하고 그러는 거지만 성인이 되고선 아무래도 능력으로 위아래를 따져야 되지 않겠나? 강서방 자네,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지만 판사인 우리 작은 사이에게 원래 알던 사이라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 하지만 기어코 장모님이 그런 분위기를 다시 일그러뜨리더군요. 저를 못마땅해 했던 장모님은 어떻게든 절 깎아내려서 동서와의 상하관계를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서 앞에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내와 장인어른은 저보다 먼저 장모님에게 크게 화를 냈고 처제도 엄마 하고 소리를 와락 질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동서가 장모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우리 선호 형이 백수됐다고 지금껏 구박하셨던 건가요? 아직 제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다들 형을 감싸는 거 보면 형이 그렇게 못난 사이가 아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저 이 상황이 좀 불편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형 구박하실 거면 저도 같이 구박해 주세요. 제가 아는 형은요, 잠깐 능력이 없어졌다고 누구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전 형보다 못하면 못했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형하고 오랫도록 못 보고 살았어도 평생 형을 영웅으로 여기고 살았었어요. 아니, 난 그냥... 어머님, 부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 생명의 은인이기까지 한 형에게 나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사이가 이런 말 드리는 거 불쾌하시겠지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에게 괴롭힘 당하는 거 경운 달라도 주정뱅이 아버지를 뒀던 전 그 괴로움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도 우리 사이 좋아했어. 구박은 무슨. 그냥 자네랑 둘이 원래 알던 사이라니까 혹시 강서방이 위계질서 같은 거 세우고 그럴까봐 내 노파심에 그런 거야. 나 원래 강서방한테 잘해주고 막 그랬어. 저기 강서방, 혹시 지금 내 말이 불쾌하게 들렸나? 그랬다면 미안하네. 오랜만에 본 제가 어떻게 변했을 줄 알고 무작정 제 편을 들어주던 동서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겐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나 싶어 괜스레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어요. 잘난 판사인 예비사위 눈치가 보였는지 장모님은 그제야 쩔쩔매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평소 가족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장모님의 그런 태도에 가족들은 모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안타깝게도 동서의 어머니는 몇 해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전 이후 아줌마에게 인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대신 동서는 저와 둘이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님과 형은 그런 동서를 엄청나게 반가워하셨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저 한 번도 두 분에 대해 잊은 적이 없어요. 늘 두 분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 아유, 기특해라. 네가 무려 판사가 됐다며?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까지 하고 우리가 다 대견하구나. 아휴, 네 어머니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자주 놀러와. 이런 엄청난 인연을 누가 신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이후 동서는 결혼 후에도 저와 아내와 함께 처제까지 데리고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며 지내고 있어요. 한편 동서와 처제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절 대하는 장모님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판사인 동서를 우러러 보기까지 한 장모님이 다른 가족들보다 동서의 눈치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그때만 해도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진 않으셨지만은요. 하지만 몇 달 뒤 제가 한 외식업계 회사에 괜찮은 연봉과 직급을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자 더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 슬슬 마스크 시국이 잠잠해지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외식업계에 용기 내어 더욱 열심히 이력서를 넣었었는데요.
그중 작지만 탄탄한 한 회사에서 장사를 꽤 크게 성공시켰던 제 경력을 눈여겨보고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임원이나 그런 위치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때부터 왜인지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드시더군요. 전에야 동서 눈치를 보느라 구박을 참으셨던 거지 여전히 저를 좀 못마땅하게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처가에 갔을 때 알게 됐어요. 저기 강서방, 내가 오늘은 꼭 그동안 못했던 사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네를 따로 불렀네. 강서방,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번엔 박서방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는 사과라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절 조용히 따로 불렀던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무 해지중지 키운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보니 속이 너무 옹졸해졌었네. 착한 우리 딸을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자네가 뭘 하든 얄밉게 느껴지더라고. 물론 자네가 좀 창피해지기도 했지만 딸 생각에 자네가 미웠던 건 진짜야.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은가. 전에 자네가 잘했던 거 생각도 못하고 내가 나이를 정말 허투루 먹었었네. 정말 미안하네. 장모님, 지금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예요? 진짜 박서방 눈치 보여서가 아니시고요? 물론 아니라고는 안 하겠네. 처음엔 박서방 때문에 눈치 본 게 사실이야. 하지만 자네가 번듯한 직장인이 되면서 모든 게 전처럼 돌아가니까 자네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그제야 내 깨달았지. 난 그저 상황에 넘어가서 자네를 원망했었다는 걸. 그제야 정말 미안한 감정이 밀려들었어. 아, 고작 그 정도도 기다려주지 못한 내가 너무 철딱선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후회도 들었고, 이 사과 한마디로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잘못한 걸 다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꼭 사과는 하고 싶었네. 하지만 여전히 자넨 내가 밉겠지? 네, 저도 사람인데 상처도 아직 남고 장모님이 좀 밉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도 자식이 있으니 장모님이 무슨 마음이셨을지 이해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앙금이 풀리려면 멀었거든요.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장모님, 앞으로는 저한테 평생 잘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평생 삐진 채로 살 겁니다. 자, 사과의 의미로 빨리 저 한번 안아주세요. 강서방. 물론 저도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장모님을 품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이니 미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장모님은 잠시 어안이 벙벙해 하더니 이내 저를 꽉 끌어안곤 펑펑 우셨죠. 그리고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우리의 대화를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들었더군요. 장모님이 제게 안겨오는 사이 가족들이 모두 방으로 들어와 박수를 쳤거든요. 당신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만. 그래, 당신은 좀 울어도 돼. 강서방이 그동안 혼자 속으로 삼킨 눈물만큼 말이야. 엄마, 이젠 평생 내 남편한테 잘해줘야 돼. 맞아, 엄마. 엄만 진짜 형부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동선 슬쩍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동서와 처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렇게 잠시 갈등이 있긴 했지만 처가엔 평화가 다시 찾아온 상태랍니다. 전 종종 동서 둘이 만나 술도 한잔하며 동서지간이자 형 동생으로서의 인연도 아주 잘 이어오고 있어요. 때론 수영장에 가서 어린 시절 저수지에서처럼 수영도 하면서요. 그리고 장모님은 제게 미안한 마음에 요즘 처가에 가면 다시 전처럼 제게 무지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큰 사이 하며 때론 동서에게보다 더 잘해주시곤 하기도 해요. 전 이렇게
다시 되찾은 처가의 평화를 큰 사위로서 잘 지켜내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도 효도하면서요. 사실 이젠 저만 잘하면 양가의 평화는 깨질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다른 인연인 동서와도 앞으로 둘도 없는 동서지간이자 형 동생으로서 우애를 잘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언제나 절 믿고 지켜준 저희 아내에게 헌신하며 살아갈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중심을 잘 지키며 어떻게든 버티고 헤쳐나가려 한다면 결국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면 그 힘든 시기에 날 믿어주고 도와주는 귀인도 분명 함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믿고 응원해줬던 가족들과 잠시 저와 갈등을 겪었던 장모님 앞에 갑자기 등장해 제 편을 들어준 동서 같은 귀인들 말입니다. 부디 지금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든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분들이든 다가오는 연말 혹은 연초만은 그런 귀인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사연을 이만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